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 오후로 확정됐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죠.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특검은 66쪽의 영장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개시 18일 만에 초고속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염두에 둔 듯한 수사 속도입니다. 신병을 일단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특수통 출신의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는 법조계 평가입니다. 또 이런 전격적인 영장 신청 배경에는 김성훈 전 경호차장의 진술 번복이 결정적이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인지 기각인지 또 기각된다면 여기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또 영장이 신청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소환경 조사 오늘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안 하셨습니까?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거 맞습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의 의혹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소환 추가로 있으시 응하실 겁니까? 피의자 신문조사 열람 매번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세 분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였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곧바로요 심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모레 오후 2시 15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정빈 변호사님 먼저요. 소환 조사 2번 했습니다. 한 번 조사는 또 충분하게 조사를 하지 못했고 굉장히 전격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속도가 빠른 거죠? 네, 속도가 무척 빠른 것이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특검이 출발을 하면서 준비 기간 중에도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또 시도를 하고 예. 또 소환 절차를 상당히 빠르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속도감 있는 수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사실 이번 2차 소환이 있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차 소환이 실시가 된다 했을 때 이후에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3차 소환까지도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곧바로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할 그랬죠. 것이냐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특검에서 보여준 것이 상당히 빠른 수사였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 결국 이제 추가적인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것을 보면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과니까 일단 신청을 했다는 것도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특검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도 특검 측에서는 결국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청구를 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만약에라도 3차 소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구속 등에 필요한 만큼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었을 거고 예. 설사 3차 소환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시일이 조금 걸렸다라고 했다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조금 더 수집을 하고 혐의를 입증해야 된다라는 판단 하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하고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이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소화할 것 없이 모두 소화를 했고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제 특검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진술을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고 실제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미 애초부터 특검에서는 그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필요한 질문들 모두 소화를 하면 다른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예. 바탕에 두고 이렇게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66쪽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에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지금 특검이 가지고 있는 진술 같은 거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은석 특검이 지금 내란 특검을 운영하는 거 보면 체포영장 신청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언론과 법조계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한 박자씩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투스톤 출신 검사들의 특징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특징이죠. 그 특징인데 그러한 수사를 하는 이유는 증거인멸을 막는 거죠. 증거인멸. 말 맞추는 걸 막는 겁니다. 특히 김성훈 경호처장이라든가 또는 몇몇 강희구 비서실장인가요? 그분들의 변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같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에도 참여하고 본인의 상대방 김성훈 경호처장 조사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검사가 질문하는 거 그리고 제시하는 증거 이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시간 다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김성훈 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있다가 예. 나가니까 사실대로 다 말을 하더라. 종전 진술이 바뀌었다. 진술이 바뀌었다. 이건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이죠. 김성훈 경호차장에게는 직접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하고 대화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체포를 저지해야 되고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만 잘 보호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훈 경호차장의 진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죠. 예.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인정할 수 있어서 영장 발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방금 전에 특검에서 어떤 내용을 브리핑을 했냐면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유출됐다는 걸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변호인단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노출되면서 선정민 변호사님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특정인들의 진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었거든요. 일단 유출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유출됐다. 이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 뭐 조사를 해보면 물론 유출 경위를 추적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지는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수사의 기밀성을 해치는 행동이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변호인단은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아볼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접수가 되고 나서는 그 예. 영장 청구서 내용을 그대로 변호인 그리고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향후에 변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확보를 했을 거고 예. 실제로 이제 유출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면 조사를 해본다면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뭐 일단 변호인들 측에서는 일종의 변호 전략으로서 변호의 그런 한 방식으로서 유출했다라는 식으로 혹은 공개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변론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예. 지금까지 사실 특검에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이 변호인단들이 계속 이 수사를 방해한다라는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온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상적으로라면 이런 영장 청구서가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이 점을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워낙 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들과의 그런 충돌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집중적으로 예. 문제를 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최 의원님, 뭐 저희가 뒤에서 혐의 관련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번 내란 특검에서 특징적인 하나는 변호인단에 대한 견제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싸움이죠.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수사받고 재판 받을 때 사실상 변호인단이 굉장히 좀 무너졌었거든요. 숫자도 부족했고 예. 그리고 도와주는 분들도 급격히 떨어져 갔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뭐 호화 변호인단이 계속 그 진영을 갖추고 예. 대우가 무너지지도 않고 이렇게 가는 데다가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수사받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법조인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을 네. 그 방어권을 쉽게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특검이 생각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과 이 법조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 속된 말로 콜라보가 너무 맞고 예. 이런 와중에 수사에 대해서 강력히 방어권을 형성하니까 예. 그 틈을 자꾸 헤집어 봐야 되겠다는 그건 수사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런 기싸움이 계속 갈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 특검은 일단 원톱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예. 이게 임의 수사로 가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강제 수사로 방어권을 일단 무너뜨려야지 기선제압을 해야지 앞으로 제대로 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 하기 때문에 지금 공소유지고 뭐고 간에 일단 구속이 최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게 상변에서 신병을 확보한다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게 검찰 수사에 있어서 신병을 확보, 그러니까 구속을 시킨 게 수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구속을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구속 제한 기간 동안 보다 집중적으로 피의자 신문 등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가 좀 자유롭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에서 이렇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일정 조율 등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일단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뭐 다른 외부 일정 등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예. 되면은 추가적인 소환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것보다도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구속을 했다라는 것은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그 부분 상당하게 입증이 된 상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재판을 상당히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입증을 그런 자신감을 좀 내비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점 역시도 당연히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혹시 특검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속도가.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오히려 부메랑이 되는 거 아니냐 지적도 있거든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위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별로 타격이 없을 것 없을 같아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먼저 영장을 청구한 것 같아요. 기각되더라도 큰 손해는 없다. 예. 라고 생각되고 사실상 특검은 경찰에서 조사한 체포 저지라든가 증거인멸 이런 것들은 이미 조사가 됐잖아요. 예. 추가적인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특검이 성공하는 가장 큰 변수는 외환죄인데 외환죄 수사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을 다물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노상훈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몸같이 움직였거든요. 예. 그래서 진술을 받아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변호인들이 구치소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더라도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다 수기로 작성해야 돼요. 아, 손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상당히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뭐 6시간 넘으면 퇴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도 있고. 시간 제한도 있고 점심시간 빠져야 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변호인들의 손발이 묶이는 것이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밖에 나와 있으면 예. 그냥 마음대로 변호사들하고 통화하잖아요. 그렇겠죠. 야 얘는 뭐라고 얘기했어? 얘는 뭐라고 얘기했어? 진술. 또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는 야 너 나한테 배신하는 거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압박을 받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외환 유치 또는 일반 이적죄 관련해서 수사를 본격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의 수사는 수사도 아니었다라고 예. 아마 특검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입장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게 요약하면은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데 좀 방점을 찍고 있어요, 논리를. 여태까지 뭐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인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근데 예. 지금 체포영장을 한번 기각당하고 또 구속영장이 들어갔는데 지금 법원 입장은 그 지금 서두르는 특검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법원은 이미 구속 취소를 한번 시켰고 예. 그리고 체포영장도 한번 기각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 차로 소환조사 2번 더 한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나온 혐의가 뭐 특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능가하는 예. 압도적으로 강한 혐의라고는 사실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체포영장에 이어서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갔지만 법원은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미 보수적으로 체포영장 청구를 한번 기각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단 2차례 소환조사하고 또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는 좀 빠르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발부 여부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이 다소 변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전에 김성훈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죠. 과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라는 자체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왔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어떤 조사 때문에 오신 건가요? 피의자 신분으로 오신 건가요? 혹시 국무회의 관련돼서 오신 걸까요? 공수처가 관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갔을 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당시에 총기에 관련한 보도가 일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청구서를 보면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총은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 경찰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는 이걸 추정해 보면 이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김성훈 전 차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술이 과거하고 변한 거 아니냐 해석이에요. 그렇죠. 뭐 김성원 차장에게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 전문가잖아요. 예. 법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라든가 뭐 증거인멸 교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그래서 경찰은 총도 잘 못 쏜다. 경호처가 너희들이 총을 더 잘 쏘잖아. 보이게 놔둬라. 이 말은 어떤 유사시에는 총도 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압적으로 보여줘서 체포영장을 저지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총을 쏴라 또는 이걸 가지고 뭐 자신의 체포 저지하라라고 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인 거잖아요. 뉘앙스를 살짝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이 형태를 보면은 선생님 지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줘라. 뭐 경호원들이 더 잘 쏜다. 경찰보다 총을. 이것만 가지고도 그 말씀하신 대로 혐의가 입증이 되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결국 그러한 발언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왔는지 또 그 예. 발언을 한 사람의 지위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사실 이러한 발언 내용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휴대를 해라 혹은 뭐 경찰보다는 경호처 직원들이 사격 실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 휴대만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겁을 먹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나 혹은 그러한 발언이 나온 것이 뭐 총 책임자로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 이 부분 결국에는 이후에 이제 그런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휴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뭐 알고 있었거나 혹은 그걸 지시했다라고까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 평가가 혹은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러한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사실 입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최 의원님, 지금 어제 그 특검이 적시한 뭐 혐의들을 보면 대여섯 가지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쟁점이 될 수 있는 혐의는 뭐라고 보세요? 체포 저지 관련은 이미 지난번에 그 체포영장에 적시된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추가로 나온 혐의는 지금 그 계엄 직전에 국무위원들 심의 방해한 것과 그리고 계엄 선포문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러한 것들인 것 같은데 결국엔 이게 불법 계엄임을 혐의를 더욱더 강화하는 거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까지 뭐 체포 저지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왔던 내용이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불법 계엄을 하였고 그 불법 계엄이 사실상 목표는 내란이었다. 이 혐의 사실을 충분히 강화해서 공소유지를 내란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를 강화하겠다. 뭐 이것으로 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가 없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특검이 얼마만큼 이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도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인데 예. 특검은 계속 증거가 있다. 근데 윤 대통령 측은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수요일 날 저 영장 실질 심사 때도 굉장히 좀 많이 다툴 것 같아요.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고 그리고 구속 취소도 된 것들로 보면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증거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거는 약간 미약한 것 아닌가. 추가로 얼마나 증거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건은 증거지만 지금 수사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예. 추가했을 증거는 좀 적을 걸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뭐 예견을 해봅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했을 때는 뭐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테고 김성호 전 차장에 대한 조사도 뭐 돌려들어서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특검 측에서 뭔가 증거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진술만 요구할 수 있어요. 예. 증거를 보여주는지 여부는 특검의 자유입니다. 수사 기법이고요. 그래서 일부 증거를 안 보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꾸 증거가 없다는데 제가 봤을 때 증거가 많아요. 많아요? 김성훈 경호처장한테 야, 경호원들이 총을 좀 보여주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가만히 있었다면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시 본부장들한테 지시하죠. 경호원들에게 총기를 다 보여주게 하고 걸어다니게 해라. 라고 하니까 저렇게 경찰들이 다 총기를 보여주면서 다니잖아요. 예.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비아폰 삭제 지시를 했는데 이 삭제 지시도 삭제하라고 한 게 아니라 비아폰은 원래 비아폰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그렇게 다 보게 해도 돼? 예. 라고 하는 건 결국 삭제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김성훈 경호차장이 비아폰 서버 담당자에게 대통령 지시인데 이거 비아폰 서버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한 달에 한 번씩 삭제하면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 진술이 있고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체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서 비아폰 서버를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또 팀장의 진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거가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특검 입장에서 보면 증거가 많은 겁니다. 예. 앞서 최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하고 폐기한 부분이 이번 특검 조사에서 조금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죠. 여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를 공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 한덕수 전 총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내란 동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 사후 문건에서 왜 서명을 했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12월 3일 밤에 실제로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형식적인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보완하려고 했던 혐의가 있고요. 가시분짜리 회의록을 작성을 했었던 거고 거기에 한덕수 전 총리가 사인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증거인멸 내지는 최소한 공문서 위조, 그다음에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검이 보는 시각은 이런 겁니다. 계엄 이후에 선포문을 작성하는데 관여하고 폐기한 정황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를 했다는 건데, 그럼 서 변호사님,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허위 공문서 이런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런 혐의와 관련해서는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 예. 그래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폐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이런 문제들도 일단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결국 이런 문건들은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문건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폐기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증거인멸의 혐의까지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후에는 특검 측에서 결국에는 더 깊숙이 들여다보게 된다면 이런 사후적인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다시 시간을 소급해서 결국 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닌가까지도 들여다보게 될 거고, 만약에라도 조금 더 의심스러운 사항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내란과 관련된 그런 혐의들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장식 의원 오늘 얘기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방조 혐의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 이런 문서와 관련된 범죄를 두고 이걸 혐의를 입증했다라고 해서 과연 구속영장까지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예.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특검 측에서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해서 이제 구속 수사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그 시기는 조금 더 늦춰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이 발단이 되고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무거운 내란과 관련된 그런 혐의까지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입증이 어느 정도 돼야 그때 가서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범죄라는 건 고의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방조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도 얼떨결에 갔고 그리고 순식간에 그러한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의결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자신도 경황이 없고 당황했을 터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의도가 작용했다고 보기가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게까지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증거라든가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나. 예. 그래서 범행 의도가 없는데 어떻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내란 방조가 될 것이냐 저는 공소유지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까지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더 강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이 국무회의까지 완전히 무력화해서 예. 그리고 그 국회까지 무력화한 뒤 결국 이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통해서 완전히 대통령 중심의 그런 권력을 장악해서 국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그 공소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찌됐건 지금 내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그 범행 의도가 너무 약하지 않나.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법리적으로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는데 그 계엄 선포문의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몇 월 며칠 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만 있어요.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했는데 좀 허위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계엄은 선포했고 한덕수 전 총리도 실제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는 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지에 대한 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 계엄 선포에 찬성할 국무위원들만 불렀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고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실은 그 기소가지 않아요.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표결이 되더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계엄 선포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계엄 선포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 판사 입장에서 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비합헌 삭제지 시험이 이걸 중점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소명이 됐다라고 봐서 영장이 발부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허위 공문서 작성과 국무위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부분 예. 이걸 또 중점적으로 보자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예. 이걸 가지고 또 기각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양심,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판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그 예측하기 좀 가치관이 어렵다.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승훈 부위원장은 지금 반반이라고 보세요? 저는 좀 반발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은 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되었으면 좋겠다. 예.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구속됐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판사도 이 부분에 대한 양심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가능성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게 구속 필요성을 무려 16페이지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할애한 게 16쪽이나 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도망갈 우려가 있다라고 적시를 했어요. 전직 대통령인데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재판 수사 이게 불신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면 도망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도 중대한 그 혐의가 인정이 돼야 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와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는 이 모든 그 사유들, 그 요건들에 대해서 다 강조를 하려는 입장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라는 것은 곧바로 증거인멸의 우려와 연결되기도 하고 또 도주의 우려도 연결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예. 향후에 큰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의자는 도망을 할 만한 우려가 있다라는 쪽으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기도 하는데 예. 사실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도망을 할 우려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면 저도 그렇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려까지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은 발생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검 측에서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 하나하나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고위공직자들을 평소 언론에서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도망갈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이건 좀 특검이 헛발질을 좀 한 거죠. 예. 이게 사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을 굉장히 미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일정 부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전면 부인을 하니까 이게 예.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이러니까 사실 좀 밉죠. 미운 데다가 소환하라 그러면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수사기관이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가 이게 말 안 듣고 자꾸 부인하고 예. 조서도 5시간씩 보고 이러면 사실 좀 화가 좀 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는 전략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전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준법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도망갈 수도 있고 그리고 증거 인멸을 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지금 좀 영장에다 적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좀 예. 논리적으로는 좀 맞지가 않죠. 이게 대통령 보면요. 지금 전직 대통령들 보면 경호처 직원들이 전담 마크맨이면서 그 화장실까지 졸졸 따라다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가려도 어디를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만약 도망가면은 경호처 파견된 직원들이 전부 다 처벌을 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예. 전직 대통령이 도망을 갈 가능성은 전혀 없고 경호처가 계속 따라붙기 때문에 증거 인멸할 가능성도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영장에 적시해 놓은 것은 약간 좀 헛발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영장에다 이렇게 써놨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판사가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닌가 그렇게 예단을 한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수근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도주 우려잖아요. 예. 저도 형사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하는데 100명 중에 1명도 도주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증거 인멸인 거예요.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 간의 진술을 맞춰서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도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꼭 신체가 도주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증거 인멸까지도 포함된 의미의 도주 우려다라고 말씀드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분이고 예. 자신의 권한을 많이 행사했고 그래서 변호인들과도 굉장히 끈끈한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변호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도 관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수부, 특히 특검은 변호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을 위축시킨 이후에 말맞추기나 증거인멸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레 오후 2시 15분에 시작을 하면은 이 사건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결과는 다른 사건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렇죠. 저는 9일 날 영장 실질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다음 날 새벽 정도 나오지 않을까. 다음 날까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VIP 경로설의 키맨이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도 알린다는 입장 어떠하십니까? 이종섭 전 장관한테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 지시 받으셨습니까? 박정은 대령에게 이첩 보고 받은 후에는 왜 곧바로 중단 지시는 안 하셨습니까? 박정은 대령 재판에 지금 불출석하셨는데 오늘의 소환조사 응하신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특검은 이번 주부터는 조사 대상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대통령실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주로 조사할
예정이고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저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 수사 외압 그리고 VIP 경로설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민영 특검보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그러니까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달됐다는 VIP 경로설이 이제 김기환 전 사령관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기환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이든 뭐 이종섭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누구한테 이거를 어떤 경위로 들었냐를 지금 조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러한 지시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걸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는 김기환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사실 특검에서는 이런 시점을 봤을 때 그 이전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수사 외압과 관련된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조사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시작이?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이때 이제 대통령실 회의에서 내용을 보고받고 경로를 했다라는 점이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보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 보고를 누가 검토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이 검토가 작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 보고가 올라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실제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되는 시점까지 또 이후에는 이 김기환 전 사령관 등을 통해서 이런 지시가 내려간 내용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간을 쭉 검토를 했을 때 처음 시작부터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 의원님, 군사법정에서는 김기환 전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부적절하다. 지금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진술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찰 수사는 일단 종결이 됐죠. 그 대대장이 지시를 하여서 그 수중 수색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최상병이 안타깝게 희생이 되었다. 그렇게 수사가 종결이 됐고 임성근 사단장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경찰 수사 결과로 보면은 이 VIP 경로설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명 로비도 없었던 것인데 근데 지금부터 만약에 김기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여태까지 했던 말과 다른 진술을 쏟아놓기 시작한다면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한데 저는 사실 이 해병대 1사단이라는 게 그 보통 육군 사단보다는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해병대 우리나라 2개 사단이 있죠. 해병대 사단은 보통 육군 사단보다 장비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병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그 최상병이 참가했던 그 작전에까지 사단장이 과연 지시를 하였는가는 논란이 있거든요. 저는 물론 진상 규명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군대에 대한 지식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 수사는 일반적인 군대에 대한 지식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면 물론 진상 규명돼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일반적인 저의 상식이나 그리고 군대에 대한 일반적 상식 그리고 해병대 1사단의 규모 이런 것들을 본다면 대대장이 그런 수중 수색을 지시를 하였겠죠. 그 사단장이 저렇게까지 구체적인 지시는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 이상이 뭔가 있다면 더 큰 게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상식적으로나 경찰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 그 결론은 대대장이 책임지고 이런 지시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특검에 출석해서 진술을 시작하였으니 뭐 다른 것이 있다면 어쨌든 진상 규명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 결과는 일단 대대장이 지시를 하여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었는데 어쨌든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까지 다르게 진술을 할 게 뭐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예단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진실은 다시 밝혀야겠죠. 특검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다시 출범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앞서 뭐 내란 특검팀의 수사만 봤는데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런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다른 특검에서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다른 특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다만 내란 특검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좀 경로를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사단장 그만두게 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 이런 것도 이 말 자체만 가지고는 뭐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근데 대통령의 경로 이후에 갑자기 수사 이첩이 보류되고 수사가 중단되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그러니까 최상병이 억울하게 죽은 것보다도 이런 수사가 은폐되고 수사가 반대로 바뀌는 거 이게 이제 직권남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 특이한 게 대통령 직무만 잘 수행하면 되는데 군사 수사 업무까지도 왈가왈부했는데 왜 이걸 왈가왈부했느냐? 김건희 여사와 지인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이사가 구명할게 너 그냥 직을 유지해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했을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겠고 김건희 여사의 뒷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이런 부분을 이제 특검이 잘 밝혀내야지만이 아마도 이 특검이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특검 수사입니다. 이 사건은.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오늘 갑자기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당대회 생각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닷새 전인가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전대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아마도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출마로 얘기하면 돼요.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안철수 위원의 그 기자회견이 예상 외였는데 이게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혁신위원장 관두겠다고 한 겁니까? 두 가지였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 바꿔치기 이 논란의 책임에 있었던 두 분 그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시 원내대표 이들에 대한 거의 뭐 탈당급 수준의 징계 그리고 탈당급 수준의 징계 그리고 지금 혁신위원 임명에 대한 전권을 나에게 달라 안철수 위원장에게 달라. 그런데 뭐 둘 다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둘 다 안 됐다고 하면은 그거를 막은 거는 지금 송원석 지도부 그렇습니다. 어차피 비대위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당무는 그러니까 그 당무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무 의결을 안 해주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그런 그 내부 갈등이나 내부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율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철수 그 혁신위원장께서 저 혁신위원장을 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선 지 불과 닷새 만에 이렇게 난 못하겠다, 전당대회에 나가겠다. 이것은 너무 몸이 가벼운 처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저는 안 위원장이 개파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위원장이 개파가 있었다면 개파 의원들이 전부 모여서 의논을 하겠죠. 아, 혁신위원장 가겠습니까? 아, 안 됩니다. 이번엔 좀 그 마시고 전당대회로 갑시다. 뭐 이렇게 하든지 저분이 사실 혁신위원장 맡을 때도 좀 의아했거든요. 전당대회에 나가는 사람이 왜 이리로 유턴을 했지? 이렇게 의아한 또 결론을 내렸는데 또 닷새 만에 또 의아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당내에서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것도 개파가 없다는 것은 세력이 없다. 세력이 없다는 것은 여러 의원들과 어울리면서 집단지성을 잘 만들지 않는다. 이런 그 비판이 많았거든요. 안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 위원장이 여러 차례 뭐 대권도 도전해 보시고 했는데 결과가 나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인은 세력이 있어야지 정치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세력이 없다 보니 너무 판단을 빨리 하시고 너무 판단을 자주 바꾸신다. 그러니까 이게 조변 석계를 해버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답답한 광경도 많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그것을 또 혁신위원장이 치고 들어가서 바꾸는 것도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나 못해, 나 이거 할래.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뭐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수십 년 정치를 하신 분 같으면 그러한 것들도 돌파해야 되고 그러한
교통 질서도 잡아나가는 것이 큰 정치인의 도리인데 저분이 지금 개파가 없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 답답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 위원장은 저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신뢰를 얻기 어려운 정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철수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게 너무 철수가 빠르다. 그렇기 또 때문에 빨랐다. 늘 철수라는 자꾸 별명이 붙으신데 조금 예. 자중하시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해서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원들이 뽑을 수 있겠습니까? 또 뭐 할지를 모르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너무 가벼운 처신이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라는 게 다 인선과 관련된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 하면서 그 탈당급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게 수용되지 않은 게 하나 이게 좀 결정적이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혁신위원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몸이 가볍긴 가볍죠. 철수한 건 맞는데 당대표 나간다고 철수한 거니까 철수로 볼 수 없지 않나요?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안철수 의원이 가볍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하는 분이지? 일단 본인이 혁신위원장 맡겼잖아요. 그럼 혁신위원장한테 다 맡겨야 되는 것이지. 예. 너 그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면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겸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그만두게 맞는 것도 송원석 원내대표도 잘못된 거죠. 본인도 뭐 사퇴해야지 않는가 싶고 몸이 가볍고 계파가 없다. 그런다고 하면 계파 있는 사람만 제대로 혁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도로 친윤이 혁신위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혁신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기존에도 혁신안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냥 예. 그거 갖다가 그대로 실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건 인적 쇄신인 것이고 권성동, 권영세 의원들이 과거 지금 김문수 후보 교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 탈당이 됐든 뭐가 됐든요.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혁신안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빨랐지만 이게 너무 조급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빨랐다, 잘했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훈수하고 싶습니다. 근데 최현 이게 혁신위원장 아까 받았을 때도 좀 의구심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자리를 할 때 되게 하는 얘기가 정권을 달라, 정권을 준다. 이런 게 있어야 그 혁신위가 힘을 발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았고. 정권을 좀 주려고 했죠. 송원석 제가 듣기로는 의원이 안철수 위원장을 좀 시켜야 되겠다고 네. 결심을 했을 때 중진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데 또 철수를 할 수도 있고 뭐 그 불안한데 이렇게 그런 의구심을 제기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중진 의원들이 많이 말렸답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한 1, 2주가 걸렸죠. 최종 그 결정이 되기까지.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많았는데 송원석 지금 비대위원장이 밀어붙인 것은 안철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해서 밀어붙였는데 결국에는 안철수 위원장은 정치라는 것이 밀당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상대가 일방적으로 나 이렇게 합니다 하면 상대가 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밀당이 있고 안철수 위원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그것은 좀 걱정스러운데요.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게 결국은 대화와 타협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정치인데 안철수 위원장은 내 맘대로 할래. 당신은 내 말 들어. 이건 뭐 정치가 아니고 뭐 그냥 일방적인 저분이 교수 출신인데 그냥 교수가 학생들한테 하는 지시죠. 예. 그렇게 돼서는 정치가 곤란한 건데 안철수 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이나 뭐 혁신위원장으로서 서로 좀 더 밀당을 하면서 밥도 먹으면서 밤샘 토론도 좀 하면서 대화 토론했으면 좀 더 나은 결론이 있었을 텐데 예. 그것 안 하시고 자꾸 전화로 나 이렇게 합니다. 안 돼요. 알았어요. 끊고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한 것은 안철수 지금 혁신위원장께서 과거에 저런 정치 하시면서 계속 실패 본 것이었는데 저것을 또 하는 것은 저는 이번에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좀 더 대화하고 토론하려 했다면 어차피 이렇게 되면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뭐 밀었다. 그렇게 믿고 시켜줬는데 그런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갈 곳이 없게 만들고 예. 이것은 결국 당을 동반 추락시키는 것인데 예. 이거는 너무 경솔하셨다. 그리고 저는 경솔하게 직을 던지자마자 나 전당대회 나갑니다. 이렇게 한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데 예. 안철수 위원장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안철수 그 위원장하고 식사해 본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조금 그런데요. 뭐 이렇게 보면 안철수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 계속 하시려면 좀 저런 태도는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신뢰를 주고 더 큰 예. 정치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인데 이번에는 너무 좀 실망스러운 조급한 행보였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예. 없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사표 발표에 송원석 비대위원장 사전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당혹스럽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안건은 혁신위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최대한 거기에 따라서 비대위에서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보다 일단 오늘 안철수 위원장께서 갑자기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관심은 두 가지 정도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혁신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전당대회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먼저 최 의원님,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혁신이 자초되는 거잖아요. 위원장이 뭐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혁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저렇게 판을 벌리지 말고 지난번에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직후에 예. 그 대선에서 지고 나서 보름 만에 전당대회 일정 잡았습니다. 보름 만에 전당대회 일정 잡고 7월 3일인가 전당대회 일정 열어서 홍준표 그 대선 패배한 홍준표 후보가 그 당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당 대표가 혁신해라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 무슨 혁신위원회를 하니 뭘 하느니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결국 불협화음만 더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패배 직후에 지금 당시 김용태 비대위가 시간 끌지 말고 전당대회를 민주당이 8월 달에 하니 우리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해서 빨리 조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당대표를 선출하고 그 당대표가 당의 혁신을 가열차게 강하게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까지 혼란이 없는데 지금 시간만 끌고 지금 뭐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한 달 넘게 혼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 전례가 있었으면 과거 역사 봐서 아 그때 보름 만에 전당대회 일정 잡아서 전당대회 했구나 그렇게 갔었으면 됐는데 무슨 말이 많고 또 뭐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더 지금 얼굴만 핥히고 상처만 더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 사례만 봤었어도 지금 이렇게 헛발질은 안 할 텐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8년 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8년 전 사례만 보고 그대로 따라가서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책도 안 보고 자꾸 엉뚱한 일만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자꾸 물에 더 빠진다. 이러다가는 지금 국민의힘 전체가 수몰이 되게 생겼는데 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전당대회, 혁신이 관두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바로 전당대회 출마하겠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 중순 얘기 나오던데 혁신이 그럼 전대의 아예 구도 자체가 개혁, 혁신 이런 걸로 되는 걸 노린 건 아니냐 안철수 의원이. 그 해석은 어때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차라리 어차피 당대표 나왔으면 안 됐을 거였는데 혁신위원장 버리고 나와서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혁신을 시켜줄 수 있을까? 오히려 좀 중도적인 성향의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하려면 더 세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다가 말기 때문에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부터 좀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스를 들다가 칼을 든다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칼을 들 힘이 있나라고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고 국민의힘에 지금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저분들이 혁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 당 지도부는 친윤이 다 잡고 있는데 그 누가 나온들 제대로 혁신을 하고 제대로 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굉장히 의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됐든 한동훈 후보가 됐든 누가 나오더라도 이 친윤과 싸워서 이길 결단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번에는 접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8월 중순쯤으로 이제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물밑에 수면 아래에 있던 당권 주자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까지 한번 그제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가능성은 아직까지 뭐 제가 특별히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전당대회가 정해진 것도 아직까지는 없고 언제 할지 날짜도 안 정해졌고 저도 뭐 전당대회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전혀 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고 결심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인 게 알려지는 게 쪽팔립니다. 당신 봐서 가입은 해줄 수 있는데 그거가 걱정된다. 주변에다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말하기가 쪽팔린 정당이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더 잘할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김문수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 발언이 조금 당대표 출마 시사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고 법치주의와 청년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최 의원, 이 발언이면 출마 시사했다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오기 싫으면은 지금 뭐 계속 턱걸이만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턱걸이 안 하고 저렇게 언론에 조명을 자꾸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예. 결국 당권 주자로 한번 뛰어보겠다. 그런 의지를 움직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를 내비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김문수 지금 전 대선 후보도 안철수 위원장과 비슷하게 사실 당내에서 좀 견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조금 뭐 20여 차례나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후보 단일화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돌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그렇고 당원 상당수도 그렇고 또 저분이 또 무슨 꿍꿍이 속을 갖고 있지 뭐 이런 그 앙금이 여주 그렇습니다. 앙금이 계속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나오셔도 사실 뭐 당원 대다수가 얼마나 호의적으로 돌았을지는 사실 의문부호가 좀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에 유력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간을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그 경쟁이 될 것이다. 그렇기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확실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승부를 내다보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나와서 결국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측 불허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영상도 보셨는데 조경태 의원이 원래 친한계로 분류가 됐죠.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요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저의 어떤 출마에 대해서도 뭐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저는 국민의힘의 아주 좋은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은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승훈 부회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원래 그 개에서는 한 명만 나오는 거잖아요. 한 전 대표는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경태 의원이 나오겠다고 하면은 한 전 대표는 안 나오겠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요?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혁신에 손을 들었잖아요. 한동훈 계열이었고. 그런데 자신이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아직 발표하기 전까지는 나갈 수 있는 거죠. 나갔는데 또 뭐 컷오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 컷오프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를 도울 것이고 뭐 컷오프 되지 않는다면 경쟁할 수도 있겠죠. 이제는 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로서 존중될 것 같고 언제든지 또 둘이 연대하거나 또 한 분이 탈락한다라고 한다면 또 자연스럽게 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좀 국민의힘이 예상을 좀 벗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3년 동안 저분이 저럴 것 같다 하면 그냥 꾸준히 그랬잖아요. 지금
당 대표 후보들도 보면 대통령 선거 때 나와서 저분은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라 당 대표가 목적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도 또 꾸준히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좀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이미지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예.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출마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식상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좀 새로운 인물을 키워서 좀 신선한 경쟁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예. 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가 김대식 의원의 발언과 조금 일맥상통한가요? 예, 그 얘기 김대식 의원의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왔던 멤버들은 저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 변화를 해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거지향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계속 벌릴 수가 있습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처절하게 개혁하고 처절하게 변화하는 그 지도부가 나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인물을 강조했는데 현재 지금 거론되는 인물과 좀 공개적으로 은연중에 의견을 표명하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최 의원께서는 그러면 그 얘기 뭐 지적 많아요. 그때 뭐 그 나물에 그 밥 이런 지적들이 공식 뭐 언론에 나올 정도인데 그럼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냐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는 뭐 재선그룹 뭐 장동영 의원 얘기도 있고 하던데 재선그룹 중에서 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재선그룹에서요? 새로운 물갈이에 도전하면은 저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너무 과격한 실험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영선에 이준석 대표를 뽑아서 뭐 그런 신선함은 좋았지만 정치 경험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 조금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차람이 생겨서 결말이 좋지 않았는데 재선그룹 정도 되면 원내 상황도 알고 정치도 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번에 좀 몇 분 나오셔서 신선한 이미지를 갖고 당을 개혁하겠다는 그런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의힘이 조금 쇄신하고 변화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금 김문수 대선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사실 뭐 한간에 얘기하는 그 나물의 그 밥, 그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는 것처럼 김대식 의원도 제안한 것처럼 재선그룹 중에서 좀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분들이 나오셔서 신선한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달랐던 그런 목소리들을 내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물에 빠진 국민의힘이 다시 무트로 기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박수현 국민의힘 의원의 25만 원 발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소 15만 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걸로 확정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박수현 의원이 25만 원을 이제 부산신문은 필요 없다. 요 발언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재 수그러드는가 했는데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산 시민들의 여론이 실제로 필요 없다는 여론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게 저는 이 항상 국민의힘 야당 되고 나서 경계해야 될 게 대통령하고 싸우면 대통령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임기 초반에는. 임기 초반에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기 들고 이거 아니야, 이거 다 틀렸어 이렇게 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적어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허니문을 국민들은 항상 허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정책에 대해서 반기 들어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원도 비판은 해야 되지만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무용지물이라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일단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 받고 하지만 좀 이런 곡간이 좀 빌 우려는 있습니다. 이 정도로 비판하고 그리고 해수부도 그 부산 받아야죠. 그렇지만 산업은행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대통령과 지금 맞서서 제1야당이 싸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인사청문회가 항상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제1야당은 집중해야 된다. 역대 대통령 임기 초반에 야당이 힘을 발휘했던 것은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발휘해서 정말 부정부패 많은 장관 후보자 몇 명 낙마시키면 거기에서 이제 제1야당의 역량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를 자꾸 보라는 게요. 과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과거를 보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지금 새로운 돌파구에 열릴 텐데 좀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것이 중요하듯이 과거의 정치사를 좀 보셔서 어떻게 위기에서 탈출했는지를 그 비상구를 좀 찾아본다면 거기에 해답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쓰는 바람에 이제 논란이 일었죠. 뭐 여러 가지 뭐 비판 댓글도 달리고 하니까 어제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 행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포퓰리즘 뭐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 시민은 다 이런 25만 원 필요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역풍이 부는. 댓글 보니까 네가 뭔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이만큼 부산 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이거 나오면 그걸로 가족들과 어떻게 쓸까를 상의하고 있는데 이거 필요 없어라고 하면 본인은 필요 없겠죠. 본인은 돈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됐고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베네수엘라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엄청 높아요. 예. 포퓰리즘 한다고 국민들이 그걸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베네수엘라하고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베네수엘라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박수영 의원이 굉장히 잘못된 발언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재난지원금처럼 민생 쿠폰 지급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자당의 후보도 현금 살포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됐고 만약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아니 부산에다 보내고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면 좋죠. 근데 대한민국의 기관들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 때는 왜 못 보냈습니까? 근데 마치 조롱하듯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들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저런 발언들 계속하면 부산 시민들이 국회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요. 집으로 예.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좀 생각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자꾸 예.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화가 나시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지났다. 현 정부를 어떻게 건전하게 견제할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또 박 의원이 올린 SNS를 보면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박 의원 본인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님 내년에 지금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산 민심이 이렇게 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표심인 거냐? 그건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여론조사도 조금 불경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018년도 민주당 모델을 지금 다시 불러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예. 2018년도에 부산에 오거돈 시장이 됐고 그리고 경남에 김경수 지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울산까지 석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경을 잡겠다는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전략을 국민의힘이 잘 읽어야죠. 그런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거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것도 다 주세요. 우리가 요구했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은행은 주세요. 산업은행은 정말 그 산업은행법 한 줄만 고치면 되는데 그거 왜 안 주십니까? 그것도 주세요. 이걸 좀 강하게 주장하시면 부산 시민들에게 조금 내년 지방선거 전략이 먹힐 텐데 지금 대통령께서 준다고 하는 거는 아마 받겠다고 하는 것이 나은 전략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1야당은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대통령과 싸워서 강한 모습을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제가 간곡히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치권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특사들 뭐 4대국 여러 국의 이제 특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을 내정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검토하고 있다라고 대통령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이었잖아요. 뭐 물론 민주당에도 있었습니다만. 전 이 기사를 보고 좀 웃었어요. 네. 야 이재명 대통령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대선 전에도 만났었지만 대선 후에도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지혜를 빌리려고 하는 거구나. 지혜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또 국민의힘이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영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선점해버렸기 때문에. 또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경제통이고 굉장히 경제 해박하잖아요. 그 지혜도 빌릴 뿐더러 관세 협상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통제가 좀 어렵잖아요. 대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카드를 둠으로써 서로 조금 우리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더라도 위험 분산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까지도 좋다. 어떤 정책이든 표방한다. 어떤 인물이든 좋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 철학이 진실되다라는 것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미국 특사 카드는 참 좋은 카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도 평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5년 하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못 이룬 것은 코드 인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5년을 지켜봤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예. 아, 코드 인사 하니까 결국에는 정권 말기 되니까 그 정말로 그 나물의 그 밥이고 다 국민들이 다 돌아서더라. 그러니까 나는 포용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굳힌 것 같아요. 사실 포용 정치 하기 어렵거든요. 포용 정치 하면은 여태까지 농공 행사하기도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과감히 접고 저런 네. 포용 정치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 상당 기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진공청소기 전략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경계심 위협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8주년까지 올 수 있게 함께해준 여기 있는 모든 블링크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지금 영상 봤는데 뭐 세계적인 걸그룹입니다. 무려 1년 10개월 만에 콘서트를 열었어요. 맞습니다. 멤버 각 개인의 솔로 활동을 그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는데요. 1년 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블랙핑크는 2년 8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는 이번 이 고양이 콘서트를 시작으로 전 세계 16개 도시를 돌면서 올해 월드 투어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블랙핑크가 YG하고 이게 전속 계약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그냥 활동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블랙핑크가 YG와 기존의 계약은 종료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룹 활동은 YG와 계속해서 함께하기로 하는 그런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완전체로서의 블랙핑크의 모습은 YG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블랙핑크 개개인이 엄청난 활동을 벌였습니다. 최근에는요, 제니 씨와 리사 씨가 최대 음악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코첼라에서 정말 멋지게 맞아요. 솔로 예.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아파트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다른 아파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멤버가 블랙핑크 뭐예요? 그렇죠. 로제의 아파트가 있었죠. 이 로제의 아파트는 이 빌보드 차트에서도 정말 최장기간 동안 이 탑백에 진입하면서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으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지만 이번에 완전체로서의 활동은 여전히 YG와 함께하고 있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상당히 뭐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뭐 이것만으로 하면 저희가 소개를 안 드렸을 텐데 논란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다름 아닌 콘서트 좌석 때문이었는데요. 무대 반대편 뒤쪽 좌석인 N3, N8, N9 요 세 구역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대와 좌석 사이에 콘솔이 있는데 요걸 가리려고 대형 스크린이 설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대를 완전히 가리게 되면서 요 세 구역에 앉았던 분들은 무대를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콘서트장 안에 있으면서도 무대는 결국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봐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그러네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스크린 뒤쪽으로 무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기에 이제 좌석이 있었다는 거고. 그런데 서 변호사님, 이게 어느 콘서트에서나 이런 시야 제한석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에 논란이 됐을까요? 네, 문제는 이 해당 객석들의 티켓 종류와 그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 무대를 보는데 조금 시야가 제한된다라고 하면 이제 시야 제한석이라고 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싸게 티켓을 파는군요. 판매를 합니다. 지금 이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시야 제한석은 실제로 이제 99,000원에 판매가 됐고 일반석 같은 경우에는 132,000원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되는 이 좌석 같은 경우에 시야 제한석이 아니라 일반석으로 이제 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이 시야 제한석에 비해서 3만 원 정도 돈을 더 내고 이 본 좌석을 구매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크린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니까 아무래도 더 돈을 주고 이런 관객석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에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이제 더 가격이 저렴한 시야 제한석보다도 시야가 더욱 가려지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내고 공연은 더 보지 못하는 이런 자리라서 불만이 커졌고 그러니까 일부 관객들은 이건 시야 제한석도 아니고 이건 아예 시야 없음석이다, 시야 제로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표시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 제한석이라고 일단 예매를 했던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시야가 제한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원래 그냥 일반 판매 가격으로 해서 논란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콘서트 여러 번 주최했을 텐데 안내가 없었나요? 일단 콘서트 예매 페이지를 보면 구조물로 인해서 시야 방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안내 문구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야 방해 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다. 이제 관객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좌석은 시야 제한석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고 정상가의 일반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기가 더 높은 가능성으로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부 관객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 이런 움직임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임 변호사님 보통 이런 시야 제한석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판매가 되는 겁니까? 시야 제한석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앞서 콘솔도 확인을 하셨는데 뭐 음향 장비라던가 기타 조명 기구 같은 부분들 때문에 아무리 탁 트여 있어도 일부 시야가 제한이 되는 곳은 있겠죠. 그렇죠. 구조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곳이 시야 제한석임을 밝히고 더 싼 가격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잖아요. 다른 전광판 등을 통해서 공연을 즐기더라도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공연을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티스트나 주최 측의 판단에 따라 시야 제한석은 아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곳은 아예 판매를 하지 않고 적어도 최소한의 시야는 확보가 되는 곳만 판매를 하겠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어서 이렇게 이번 사태처럼 아예 시야가 나오지 않음에도 판매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팬들 입장에선 굉장히 안타까운 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콘서트가 열렸던 곳이 여러 번 다른 가수들도 콘서트를 하는 곳이었다면서요. 그러면 전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례와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해당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뭐 콘서트라든가 공연이 많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대들을 진행을 할 때 좌석 중앙에서 이제 봤을 때 대형 콘솔이 설치되어 있거나 혹은 시야들이 이렇게 가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보통은 이 운동장의 2, 3층 맨 뒷좌석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이 좌석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얼마 전에 여기서 콘서트를 열었던 그 가수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 이 해당 구역에 대해서 아예 티켓을 판매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제 다른 자리들 관객의 시야가 확보되는 3층의 최상단부부터만 또 이제 예매를 진행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번 콘서트에서는 해당 구역에 대해서 일반석으로 판매했다라는 점에 대해 이제 팬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또 불만을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YG 측에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입장이 안 나왔는데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사과문을 발표를 사과문. 했습니다. 해당 구역 앞에 콘솔이 설치돼 있어서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던 것인데 의도와 달리 불편을 드리게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불편을 접수하게 되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콘서트 주최 측의 귀책 사유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 및 입장료의 10%를 수수료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안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소속사 YG 측에서 얘기한 후속 조치라는 게 뭐 임재 변호사님 이게 좀 어느 정도 환불
받을 가능성이 좀 생겼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판매한 것 자체에 대해서 YG 측에서 이제 사과의 입장을 밝히고 일정 부분 실수였다 내지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지거든요. 사실 이전에도 이렇게 시야가 제한되어서 환불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 이제 정말 초대형 가수죠. 브루노 마스가 내한을 했는데 당시에도 시야 제한석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격을 주고 3층 A석 쪽을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벽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에 가려져서 전혀 이 전광판이라던가 이 무대를 볼 수 없었나 봐요. 네.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콘서트를 주최했던 측에서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바가 있거든요. 예. 이제 이번에도 결국 그 위치에 따라서 또 표를 구매한 그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서 일정 부분 환불 조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블랙핑크 뭐 멤버들 공연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었나요, 과거에?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제니 씨가 첫 솔로 앨범을 낸 이후에 기념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때 공연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유가 제니 씨가 예정보다 10분 늦게 도착을 했고 공연은 또 짧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연의 가장 저렴한 이제 티켓 좌석이 14만 3천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뭐 공연의 질을 단순히 티켓 가격이나 뭐 러닝 타임 이렇게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단독 콘서트를 보면 보통은 2-3시간 정도 공연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제니 씨의 이때 공연이 70분. 그러니까 1시간 조금 넘는 정도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날 공연이 인천 영종도에서 열려서 왕복 셔틀버스가 운행이 됐었거든요. 예. 이게 뭐 3만 3천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매진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썼는데 뭐 기대감이 컸던 만큼 좀 실망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뭐 1등 공신이라고 한 사람이 머스크입니다. 둘이 뭐 싸우긴 했었죠. 정말 갈라서는 거냐 했는데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진짜로 건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MAGA. Is anybody unhappy with Elon? If you are, well, throw him out of here. All of a sudden he had a problem, and he only developed the problem when he found out that we're going to have to cut the EV mandate. We might have to put Doge on Elon. Doge is the monster that might have to go back and eat Elon. Wouldn't that be terrible? I think it's ridiculous to start a third party. We have a tremendous success with the Republican Party. And I think starting a third party just adds to confusion. Third parties have never worked. So he can have fun with it, but I think it's ridiculous. 두 사람 사이에 말싸움만 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머스크가 신당을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머스크가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당의 이름이 지금 아메리카 당입니다. 미국 당이에요. 맞습니다. 우리식으로 해보자면 뭐 대한민국당, 한국당 이 정도 느낌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신당 창당을 발표하면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서 아메리카 당이 창당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머스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신당 창당 여론조사까지 했었습니다. 결과는 찬성 65%, 반대 35%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머스크가 워낙 많은 말들을 해서 이게 진짜냐 싶은데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면서요? 맞습니다. 상원 의석 2석 그리고 하원 선거구 8에서 10곳에 집중하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밝힌 건데요. 이게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이 정도 의석이라면 농장적 법안에 대해서 결정적 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서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머스크의 이번 신당 창당이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반 트럼프, 비민주당 지지표를 흡수함으로써 일부 좀 의석을 확보해서 지금처럼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걸 막을 수 있는 좀 제3당으로서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의지로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머스크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인사까지 뭐 자리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좀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원색적인 비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신당을 창당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게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본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 역시 이 머스크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산트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머스크는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이런 예.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이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브로맨스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뭐 선거 운동도 머스크가 열심히 도와주고 돈도 많이 내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선거 운동을 단순히 열심히만 도운 게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액의 선거 비용을 맞아요. 캠프에 조달을 예. 했거든요. 그렇게 지원한 금액이 무려 8,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 4천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대선 승리를 이끈 이후에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사진을 찍으면서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고 예.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맡아서 정부 구조조정을 이끄는 등 굉장히 이번에 2기 행정부의 실세로 자리매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반대하게 되면서 지난 5월에 백악관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초창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 이후 초창기 미국 언론에서는 이거 정부의 이인자 아니냐 뭐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직후에 2월 백악관 직무실에서 있었던 그런 기자회견을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만했었습니다. 예.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머스크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때 기자회견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권을 머스크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문 장면이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우리도 사실 어느 정도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면 워낙에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언제나 이제 무대 중앙에 있는 듯한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인데 예. 이때는 이렇게 자기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머스크에게 발언권을 주는 모습들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라서 놀랐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머스크가 또 정부 효율부를 이끌게 되면서 트럼프의 그런 정책들을 수행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고 또 한때는 백악관에 이 테슬라 자동차를 또 전시를 하고 맞아요. 이걸 또 홍보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부의 2인자는 누가 뭐래도 머스크다라는 점은 확실했었죠. 근데 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사이가 바뀔 줄은 아무도 예상하기가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차량 홍보해주고 아까 아들입니다. 머스크 아들을 집무실에 데려가기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라는 하는 시각도 많아요. 맞아요. 사실 지난 대선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이렇게 열렬하게 지지한 것부터가 사실 이상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그 전의 관계로 더슬러 올라가 보면 트럼프와 머스크가 브로맨스를 뽐내기가 적절하진 않아 보입니다. 이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전에 했던 말들을 보면은 트럼프는 너무 늙어서 어떤 일에도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공화당에 투표한 적도 없으면서 나한테 투표를 했다고 하고 헛소리를 하는 기술자다. 이렇게 또 날선 서로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관계, 특히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트럼프가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는 협조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 보였는데 극적으로 24년에 치러졌던 이 미 대선에서는 트럼프를 머스크가 아주 가까운 관계로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이거는 잠깐 함께한 것에 불과하다. 예. 원래 함께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 다 워낙 개성이 강하긴 하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두 사람이 조금 이게 갈라지게 됐을까요? 일단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메가 법안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 그 법안인데 이 내용은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내세웠던 그런 공약들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 의제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나 혹은 국경 보안 정책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두루 담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이제 전기차 우대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조금 지원과 같은 그런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니 결국 유명한 그 대규모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에게 상당히 이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고 이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인 만큼 결국에는 이 법안 자체가 이 머스크와 트럼프의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유천 씨 소식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기획사 대표가 박유천 가수 박유천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네, 돈 달라는 소송입니다. 예. 전 소속사 대표가 박유천 씨가 소속사랑 이렇게 계약을 맺은 이후에 아무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했다면서 위약벌이라고 해서요. 벌금 성격의 금액 2억 원 그리고 그동안 제공했던 계약금, 생활비 등등 해서 2억 8천만 원까지 모두 4억 8천만 원을 지급해라. 이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박유천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까? 그렇죠. 좀 구분할 점은 이런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예. 소송 자체에 대해서 아직 판단에 들어가지도 않는 각하 조치를 한 겁니다. 이전에 소속사와 박유천 씨가 맺었던 계약서 조항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원으로 갈 게 아니라 먼저 중재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제기할 것이 아닌 중재를 따라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보아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박유천 씨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략하게 근황 좀 볼까요? 일본에서 솔로 가수 데뷔해서 콘서트도 하고요. 예. 뭐 자기 사진전도 열고 디너쇼까지 개최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달엔 생일을 맞아서 팬미팅까지 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